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겸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장이 한 주의 장이 마감이 됐고요. 또 이제 오늘 저녁 불금입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이제 황금 연휴가 또 이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 장이 마감됐고 또 이제 집안이라든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러 들어오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배워야 산다. 제가 이제 오늘 첫 출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도 드리고 소중한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좀 준비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첫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디테일하고 좀 분석적인 뭐 섹터나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지금 약세장 아니겠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약세장, 어려운 시장에서 앞으로 또 이제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거든요. 상승장이 될지, 보합장이 될지, 아니면 추가 악재에 의한 하락장이 될지는 뭐 그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은 이제 약세장이고 하락장 이제 밑단에 와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장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1시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약세장에 살아남기 위한 투자자를 위한 지침서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약세장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목차에 대해서 좀 타이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세장을 수용하는 자세. 지금 약세장이 어차피 지금 닥쳐 있고 이 약세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세장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은 대응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야지 이 시장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피 같은 돈, 물론 이제 소중한 돈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이 물려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다 보면은 또 이제 매매 전략에서 분명히 엇박자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가 쫓기고 심리가 흔들리다 보면 현명한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현명한 매매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을 대응하시다 보면 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세장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 이후 시장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제 나름대로 예상한 부분을 한번 정보를 잘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원칙과 소신 있는 투자 전략을 짜야지 이 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지금 이런 어려운 약세장에서도 강한 주식,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 테마와 섹터는 있습니다. 그런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런 약세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지혜를 모아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약세장을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역사의 겨울이다.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되돌아봐라. 라는,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이제 격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이제 장도 끝났고 불금이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너무나 따분하고 뭐 너무 주식 용어 복잡한 용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쉽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미난 요소를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1시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빅 이슈 이후 증시 흐름의 역사적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사적으로 빅 이슈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빅 이슈의 빅 이슈 이상 가는 메가톤급 이슈가 지금 펼쳐지는 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에 역사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일본과 이제 미국의 이제 전쟁에 소용돌이 휘말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시겠지만 뭐 일본이 미국하고 이제 기름 전쟁 그런 사건 때문에 일본이 이제 어떠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기름만 넣어주고 조종사들을 갖다 투입해서 진주만의 그 군사 항만을 갖다가 사람과 조종사와 비행기 같이 투하되는 그래서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죠.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에 의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가지고 미 다우지수, 제가 왜 다우지수를 갖고 나왔냐면 세계 증시의 표본이 미국 증시고요. 또한 미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표준, 역사가 깊은 다우지수를 이제 표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우지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우지수 지표를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서 발생한 이후에 폭락을 했죠. 엄청난 이제 전쟁 사건이 터졌으니까. 지금도 러우 전쟁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고 나서 6.5%가 하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는 이제 2.9%로 줄고 6개월 뒤에는 이제 9.6%까지 이제 전쟁이 이제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이 생기다 보니까 9.6%까지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12개월 뒤에 5.4%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 결과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에서 12월에 일어났던 사안인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동 오페크가 이제 생산량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전쟁에 이제 소용돌이 휘말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원유값이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하면서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추가 가미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발생 후 미 다우지수가 18%까지 빠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그 뒤로 이제 3개월 뒤에는 회복을 해서, 3개월이면 이제 충격도 흡수하고 이제 내성도 생기고 정리해가는 터널의 시간이 지나서 3개월 뒤엔 10%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6개월 뒤에 7%. 그리고 이제 중동 오일 쇼크는 또 1년 뒤에 또 복잡한 전쟁 양상과 후폭풍과 또 이제 계속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서 25%까지 빠지긴 했으나 그 뒤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블랙 먼데이라는 것은 이제 1987년 10월 이제 증시 거래를 전화라든지 객장에서 수기를 써가지고 이제 거래하던 방식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서 집에서도 컴퓨터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최초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를 도입해서 거래를 했지만은 문제가 이 컴퓨터가 서버가 다운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컴퓨터를 집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이제 거래를 했으나 이 이제 서버가 이제 그 매도 매수를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나면서 버그가 나면서 이제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월요일 날 증시가 폭락하면 블랙 먼데이라는 그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날이 마침 이제 월요일이어가지고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셧다운 되면서 이제 아주 복잡한 양상과 그러면서 대폭락이 오는. 그래서 이제 발생하면서 34%가 빠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이제 11% 정도 다시 올라왔다가 6개월 된 15%, 나중에 1년 뒤에는 24%까지 재차 상승하는 이런 이제 어두운 터널, 3개월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안정화되면서 우상향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라크가 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1990년에 이제 걸프전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이제 증시가 충격을 받고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3개월 뒤에는 2%, 6개월 뒤엔 16%, 12개월 뒤엔 22%까지 재차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겼었죠.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넘어와서 아시아 외환위기 IMF가 있었습니다. 뭐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제 중장년층이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97년 IMF가 와가지고 얼마나 국난에 의해서 이제 외환 잔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이제 큰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길거리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건국 이후에 최대 국난이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 왔다는 그런 얘기처럼 전 국민이 이제 금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그 국난을 벗어나서 이겨내는 역사적 사례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만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던 건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 전체에 동남아까지 해갖고 외환위기가 이제 다 퍼졌었죠. 그래갖고 미 증시 다우지수가 12%까지 빠지고 3개월 뒤에는 10%, 6개월 뒤에는 25%, 12개월 뒤에는 16%, 17%까지 이제 반등하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역사적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또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죠.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그런 죽은 사람인데 알카에다의 이제 수장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대립하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빌딩을 비행기로 이제 테러를 해서 폭파시켜서 전 세계가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였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 다우 지수는 16%까지 빠졌다가 3개월 된 24%, 6개월 된 30%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미국의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갖고 싶은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한테도 집만 있으면은 100% 융자를 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어떤 초발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이 이제 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고 대출을 못 갚더라도 집이 담보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담보가 있으니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그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이제 금융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돌아와가지고 부동산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품론이 끼면서 슬슬 부동산 값이 빠지면서 이제 주택을 갖다가 이제 100% 대출을 받아서 빌린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하니까 이제 내려오니까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 금융회사가 이제 도산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을 하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 혼자 도산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리만 브라더스하고 이제 금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이제 세계 여러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도산을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IMF 때도 이제 대기업이 이제 도산하다 보면 그 하청 업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뭐 어음 같은 게 다 이제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 돼버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리먼 브라더스도 이제 세계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거래가 오고 가고 있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줄줄이 도산하는 그래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발생 후에 미 다우 지수가 33%까지 빠지는 어마어마한 폭락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행히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통화 수합도 잘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금융위기를 큰 사고 없이 이제 무사히 넘겼던 그런 사례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발생 후 33%까지 빠지는 어마어마한 사태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 이제 회복이 못하고 6개월이 지나서 그제서야 한 11% 정도 반등해서 살아나는 그 다음에 12개월 뒤에는 이제 정상을 찾아서 다시 우상향하는 40%까지 상승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 다 지금도 다 이제 자영업자분들 고생하시고 모든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이제 미 다우지수도 34%까지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오다가 코로나 그때 국면에서 또 미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연준도 놀래서 금리 인하, 부양책, 각종 세제 지원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살려서 미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른 시간에 반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는 참 무려 44%까지 상승을 하고 6개월 뒤에 47%, 12개월 뒤에는 78%까지 상승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미 다우 지수를 이제 정리를 역사적 사례로 해보면은
발생 후에는 평균 11%까지 이제 하락을 했으나 3개월 뒤엔 다시 11%까지 상승을 하고 6개월을 거쳐서 12개월 뒤에는 평균 24%까지 상승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하락장, 폭락장을 견디면서 6개월을 이제 이어오면서 지금 저점에 와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도대체 언제 반등하느냐, 언제 회복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 피 같은 돈이 지금 묶여 있고 물려 있다 보니까 참 하루하루가 투자하시기 참 힘드신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자 이런 평균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런 장에서도 이런 도표와 통계와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도표를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2020년 다우지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다우지수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2월까지는 큰 이제 변화가 없이 그냥 그런 대로 확진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격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2월 넘어서면서 3월에 와 오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사망자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왕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관광도 안 되죠. 여행 뭐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들이 다 이제 여행 그런 입국을 걸어 잠그고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폭락하는 이 시기에서 계속적으로 폭락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이제 화들짝 놀란 미국부터 해갖고 미 정부 연준까지 해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나 각종 부양책 이대로 가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자영업들도 장사가 안 되고 뭐 왕래 자체가 안 되고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 그런 맥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딛고 각종 정책을 펴가지고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2020년 11월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코로나 그 정점에서 하락했던 그 지수에서 6개월 뒤에는 이제 그 지수를 회복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020년 11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했던 3월 기점으로 해서 지수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니 이렇게 세계가 경기가 침체하고 왕래가 안 되고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막혀 있는 장세인데 계속 지수는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 연준이 이제 미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래갖고 돈을 이제 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을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양쪽 하나를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낮추고 그리고 각종 정책, 세제 혜택, 뭐 기술주 중심으로 부양을 하면서 이제 저금리의 이제 그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오면서 또 코로나 백신 같은 걸 이제 개발한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가미돼갖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거품 아니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각국이 왕래가 없고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국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참 의문과 의아했습니다. 근데 참 그 드라마 표현처럼 속된 표현처럼 지붕 뚫고 하이킥이란 말이 있듯이 거침없이 고공행진을 해서 2021년 12월까지 진짜 멈추지 않고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 눌림목도 있었고 약간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긴 했으나 결국에는 2021년 12월까지 이제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거품론도 잃었고요. 이게 좀 과열됐다. 증시가 한번 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들어와서 이런 이제 과열, 거품,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풀다 보면서 인위적인 이제 부양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정부도 화들짝 놀래고 연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이제는 이제 건강한 조정으로 들어가야겠다. 한마디로 이제 물가를 잡고 그래서 금리를 다시 이제 인상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야겠다. 그래서 긴축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2월 들어와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 대외적인 악재가 메가톤급 악재가 또 터진 거죠. 러우 전쟁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월부터 러시아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나토의 동진을 막고자 러시아 이제 푸틴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선전포고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하락에 의한 이제 뭐 과대 낙폭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강한 조정을 위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외적인 악재까지 펼쳐지면서 이제 상당한 하락을 N자형 하락을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그 2020년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 정점을 오면서 하강했던 그 시기의 지수에 맞춰서 상승했던 50% 폭을 거의 좀 반납을 했습니다. N자형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좀 시기에 좀 와 있거든요. 다우가 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론 더 상향을 갈 건지 보합을 해가면서 하락을 갈 건지는 이제 사태를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기점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왜 지금 이런 시점까지 와 있고 왜 이런 장세까지 하락장, 폭락장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도움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이제 이 다우지수의 역사적 사례, 앞으로 갈 방향과 지금 이제 다우지수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다우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떠한 지금 역사적인 그 증시의 분기점에 와 있다.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미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중국 봉쇄까지 터지면서 세계 증시가 장기 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복합적인 세 가지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이고 거의 이제 메가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이제 도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존 빅 이슈는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3개월 정도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톤급 빅 이슈는 이제 전쟁이 플러스 됐던 전쟁까지 추가됐던 부분은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보시면 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그 자본사회의 괴물입니다. 이걸 못 잡으면 이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오롯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쓰고 지금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긴축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시간을 먹는 게임이고 상당한 인고의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트리플 악재까지 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악재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코로나, 중국 봉쇄까지. 물론 이제 봉쇄는 지금 6월 1일로 해제됐으나 지금 앞으로 터질 그 악재, 리스크가 뭐가 남아있냐면 러우 전쟁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러우 전쟁이 지금 확정이 되는 부분하고 지금 러우 전쟁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 무기 지원을 하다 보니까 푸틴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 발사 연습까지 지금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푸틴이 건강 이상설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주의 지도자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이제 독재 지도자가 지금 다 건강 이상설이 있는 데다가 푸틴이 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오판을 해갖고 좀 엉뚱한 지금 버튼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1%라도 좀 그것도 상당한 위험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핵전쟁까지 일어날 확률은 작겠지만은 그걸 또 이제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지금 역대 지금 메가톤급 이슈들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 코로나도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터지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인천공항을 입국해갖고 코로나가 뭐 3명이니 5명이 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다가 이제 대구에 그 신천지 교회를 통해 갖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해서 지금까지 와갖고 얼마나 지금
많은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 나타날 악재들도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부분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원숭이 두창도 이제 뭐 세계 보건기구가 이건 잡을 수 있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돼 갖고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추가 악재가 나타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딛고 지금 약간 이제 반등하는 무릎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어서려는 그런 이제 모멘텀과 있고, 이제 미 정부도 연준도 노력을 하고 이제 중국 봉쇄도 해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 악재가 또 나타난다면 이 부분이 장기화돼서 3개월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증시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을 수용하는 자세, 지금이 어떠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가,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이 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도 N자형 하락에 의해서 초기 그 시작점에서 50%를 갖다가 상향한 부분을 반납했다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무릎 타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언급도 했고, 1분기에 워런 버핏은 5,500만 주를 담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하늘이 내린 투자의 귀재, 정말 그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이런 이제 세계 10대 부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약세장에도 강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을 잘 활용해서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으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약세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워런 버핏이 세계 7대 부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서 작년 순위입니다. 10대 부호들이 다 손실을 봤는데 워런 버핏만 수익을 냈다는 이런 도표를 나눈 거 보고, 참 워런 버핏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 한 명언, 주식의 경언들을 한번 되돌아봐야겠다. 이런 약세장에서 한번 되새김질하고 한번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한번 대응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셔웨이라는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워런 버핏을 위한 투자 회사인데 이렇게 투자했던 비율이 나옵니다. 애플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회사에 상당하게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했다는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약세장에서도 전 세계 부호들도 다 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만 손실을 보고 왜 내 계좌는 이렇게 파란 계좌냐, 왜 나만 이렇게 30% 이상 물려갖고 나만 이렇게 힘드냐, 다 돈을 버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2022년 약세장 폭락장에 의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마크 저커버거, 구글의 창업자 아닙니까? 보시면은 541억 달러를 갖다 손실 봤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세계 부호 1위 테슬라의 주인 일론 머스크도 691억 달러를 갖다가 손해봤습니다. 이거 한국으로 환산하면은 700조, 800조가 됩니다. 이 부호가 손실을 봤던 게. 빌 게이츠도 이번에 2022년 폭락장을 벗어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17억 달러를 손해를 봤고요. 하나로 하면 300조 됩니다. 300조. 제프 베조스도 611억 달러를 손해봤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거의 800조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만 손해본 건 아니라는 거에 위안을 삼으시고요. 대신에 이런 이제 부호들은 사실은 손실을 봐도 뭐 그다지 물론 이제 손실액이 뭐 30% 이상 손실 본 부분도 있지만은 부호들은 사실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또 회복장이 오고 살아나는 장이 오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손실 났던 부분이 다 회복되니까 뭐 물론 속이 쓰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표를 보여드린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만 손해를 본 건 아니니까 비교하자면은 뭐 어떤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위안을 삼으시고, 그렇지만은 빌 게이츠만이 올해같이 이런 폭락장, 약세장, 악화되는 장에서도 121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참 이거를 이제 워런 버핏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워런 버핏은 참
정말 그 신이 내린 귀재다, 투자의 기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12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다 어렵고 폭락장에 손실 보는 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런 버핏이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상기해 보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이 장을 한번 대응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가지 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해라, 공포에 살아, 탐욕을 부릴 때 버려라. 그 다음에 뭐 투자일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근데 이게 어디 쉽나요? 말처럼. 이거 이제 워런 버핏이 하는 이제 격언이라고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시고요. 그 회사 주식을 살 때 그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지만 사지 마라. 라는 또 말을 했고요. 그 회사 주식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또 얘기를 했고요. 내가 이 회사를 주식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되새김 한번 되뇌어 봐라. 라는 또 격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또 워런 버핏은 이제 코카콜라를 상당한 좋아합니다. 이 기업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장기 투자를 해와서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제 손실봤다고 겁에 질려갖고 팔아치울 거면 하지 말아라. 라는 또 얘기를 하고요. 자신이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진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비싼 이자 내고 투자하면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술하고 빚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장도 끝났고 오늘 이제 금요일장에 뭐 여러분들께 뭐 섹타가 어떻고 테마가 어떻고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되고 지금 주말에 연휴 앞두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주의 장을 마감을 하셨고 또 머리도 복잡하시고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손실 내신 분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한번 재정비하는 타임에서 이런 제가 역사적 사례라든지 통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워런 버핏이 이런 어려운 장에서 수익 냈다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이분이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격언도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머리를 식히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워런 버핏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또 들어가서 약세장 대응 전략, 6월 이후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정부와 미 연준이 지금 상당히 인플레를 완화하고 긴축의 정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부분하고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은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 거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서 어떤 여파가 나오실지 그런 부분이 이제 원자재하고 또 직결이 또 되다 보니까 원자재하고 직결되다 보면 또 인플레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바로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불씨가 남아있고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면이 대비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딛고 무릎에서 지금 반등하는 구간은 보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충돌되는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증시를 너무 낙관적으로 또 봐서도 안 됐고요. 너무 또 불안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균형을 잡고 스탠스를 잡고 편안하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장을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나오면서 정부 산업 정책에 지금 100대 과제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상당히 정부가 손발 벗고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 부양책 또 투자도 해주고 또 세제 같은 거 기업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도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수소차,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원전, 탈원전을 벗어나서 친원전 한다고 발표를 또 했고 글로 가고 있고 또 원전주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유럽에 또 진출하기 위한 정부의 이제 국가적 세일즈가 앞으로 또 있을 거고요. 또 계약 체결해서 수출까지 해서 유럽에 또 유럽 EU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로부터 그 러시아 원전이라든지 이제 EU의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로부터 공급하는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을 또 수요를 또 선호하고요. 그래서 원전주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친환경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에 풍력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건설, 철강 또 250만 호 주택 공급도 이런 정책도 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산업, 정부 정책에 좀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같이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는 정부가 실어주는 이런 뭐 수소전기 UAM 9천조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9천조 큰 시장을 정부가 선점해 주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또 그 정책을 갖고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정부 산업 정책에 어느 정도 거기서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그런 관련주들을 잘 찾아내는 게 그래도 이 주도주가 없는 어려운 장에서 대처 방안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6월 달이면 6월 마감해갖고 이제 2분기가 실적이 마감돼서 이제 45일 뒤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들어갈 때는 어차피 이제 지금 불안한 장세에도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떠납니다.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냐? 그래도 실적 아니겠습니까? 분기 마감을 위한 분기 마감을 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주 위주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주도주 없는 테마에 움직이는 긴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왜냐? 요즘 장 특징 보십시오. 이제 갭 상승해 갖고 이제 출발을 하면은 탄력받고 올라가지 사실 못합니다. 아쉽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도 지금 이 증시에서 많이 이제 약아졌다고 그럴거예요. 표현을 하면은 약아져서 줄 때 먹자, 수익이 날 때 빨리 정리하자 해서 속된 말로 치빠장이라고 합니다. 치고 빠지는 장. 줄 때 수익을 내고 수익을 지켜가자 해서 갭상승에서 출발해서 조금 정강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외인들까지 수급에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와서 빨리 털고 나가는, 그러니까 장이 아주 긴박하게 빨리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긴박한 장에서 좀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렇게 빠르게 긴박하게 테마주의로 순환매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6월 이후에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좀 20일선을 갖다가 이제 5일선이 이제 20일선을 이제 넘어가서 골든크로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60일선까지 해서 이제 추월하려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미 증시하고 민감성하고 연동성 뭐 예전부터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민감성과 연동성에 의해서 이제 증시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외인의 수급, 외인의 기환이 과연 됐느냐, 외인들이 다 컴백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인들도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최근에 뭐 16조까지 거래했던 코스피가 10조까지 내려왔다는 이제 언급이 있듯이 외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가는 행태를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외인들이 이제 기존의 현대자동차에 일정 금액을 투자했다면은 예를 듭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급을 빼가지고 이런 어려운 장세에는 좀 분산 투자해서 같은 자동차라도 뭐 리비안도 있고 테슬라도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쪽에 또 분산 투자해갖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빠지는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환율이 있겠죠. 최근에 1,300원까지 육박했던 환율이 이제 조금 다행히도 1,280원, 1,260원, 오늘 뭐 1,245원, 6원까지 이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수급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은 들어왔으나 완전한 이런 예전처럼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 외인들도 여기 이제 이런 어렵고 힘든 국내장에서 좀 얕게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수익을 보존해가는 어떤 장기 투자가 아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을 많이 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관건이고요. 이제 중국 봉쇄가 있다 보니까 수출에 좀 제약이 있긴 했는데 봉쇄가 풀리면서 이제 수출 지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이제 저점에서 지금 기지개를 펴고 코스피 코스닥이 미 증시와 발맞춰서 지금 우상향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악재가 좀 남아있고 불씨가 남아있던 점, 러우 전쟁하고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이 이제 해소돼야지.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미국의 연준의 그 이제 금리 인상에 의한 긴축 부분, 물가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완화돼야지 둔화되고 피크아웃을 통해 가지고 각종 앞으로 지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누그러지면서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지금 어떠한 무릎 바닥에 와 있고 정점은 지금 이제 통과하려는 그런 모습의 상황은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약세장 대응에 전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소신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라는 표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위기 그 안에 위태로움도 있지만 기회도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중요한 건 소신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은 주식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주식에서 수익 내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질, 하나의 근성,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뚝심과 그 마음, 소신이 있고요. 어떠한 이제 주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분만의 기질,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기질이라는 것은 그분의 특이한 자신감도 있고요. 뭐 또한 이제 시장을 보는 눈도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전 기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는 눈도 있고 근성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기질과 근성을 좀 단련하고 연마해야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지 어떠한 이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태나 이런 결정은 결국에는 내 계좌는 빨간 계좌가 아니라 파란 계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제 투자 원칙의 모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3분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이 요새 빨리 끝나기 때문에 주식장은 3분이란 뜻이 아니고요. 철저한 분석의 분산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분산하는 그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 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분할 이제 매수 매도할 때 고점과 저점은 누가 알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그 고점과 저점의 정확한 포인트 지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할 때도 분할 횟수를 좀 나눠서 분할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나눠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겠다. 그래서 분석, 기업을 분석하고 기본적, 기준적 분석을 하고 시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차트도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3분이다. 분자가 3개니까요. 분석, 분산, 분할. 심플하게 이런 원칙을 정확히 지키고 매매에 들어가신다면 크게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에이 지켜볼래 하고 원칙 없이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이제 종목이 이제 계속 빠지다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커지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러니까 소신 없는 투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종목 오래 갈 수 있어. 이거는 전망이 좋아. 미래 지향적이야. 그런 종목에 들어가셨는데 물렸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 봤다 해서 쉽사리 그 처음에 봤던 뷰나 원칙 소신을 저버리고 빨리 매도해서 정리해버리는 그런 대응 전략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소신과 원칙이 있다면 장기 투자를 한다면 뭐 길게 진짜 한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뚝심을 갖고 가야 되고 단기 투자하실 거면은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켜서 자신과의 약속 원칙을 지켜서 빨리 정리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원칙과 소신 있는 투자를 갖다 이런 약세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들고요. 이런 약세장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휴식 타임을 갖고 장에서 좀 멀어져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어렵고 약세장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경험의 시간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어렵고 좀 메가톤급 이런 폭락장을 한번 견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의 시간이고 이 경험이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어려운 장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맷집이 생깁니다. 한 마리도. 이런 이제 내성이 생기고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체질이 되다 보면은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장에서 이제 폭락장, 가대 낙폭장,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견딜 수 있는 노하우하고 지혜와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약세장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이제 주식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장을 한번 경험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응 전략 자신만의 지금이라도 이제 주말 연휴 때 놀러 가시는 것도 좋고 여행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가실 분들은 이제 가셔서 머리 식히고 돌아오셔서 화요일장을 한번 전략을 짜서 저에 대응해 보시고요. 또 연휴 때 어디 안 가고 내가 집에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또 시간 나실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복기도 한번 해보시고 내 매매 전략이 뭐가 문제인지 내 매매 전략은 원칙과 소신이 있는 투자인지 흔들리지 않는 전략인지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이런 투자자가 얘기했던 부분 어떻게 이제 투자를 했는지 한번 또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시고 스토리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성장하는 경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맞춰서 좋은 시대에 좋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어떤 게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행운도 왔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지금의 이런 10대 부호가 되긴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전략을 갖다가 이제 점검하면서 내 전략과 비교해보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간을 이런 연휴 때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넘어가서 약세장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세장에서 이제 강한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기업을 잘 선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왜냐, 먼저 시황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 트렌드. 지금 이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면밀히 잘 분석을 해갖고 시황을 좀 파악하고 그 트렌드 감각을 익힌 다음에 이 시장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제 도와주는 정책부라든지 지금 뭐 친환경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흐름에 맞게 이 어려운 장이지만 결국엔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항공주도 좋습니다. 지금 뭐 15일 날 누리호 발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1차 발사 때 이제 미흡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또 2차 발사를 또 하는데 지금 최근에 또 경상남도에서 한국 항공우주청을 갖다 신설하겠다. 이런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에 발맞는 수혜주가 뭔지, 지금 이 미래가 이제 이 시대가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머지않아 이제 곧 달나라에는 이제 69년 아폴로가 가서 이제 달나라에 이제 깃발을 꽂고 그 달나라에서 이제 뭐 운석을 이제 해갖고 온 부분인데 앞으로는 달나라에 가서 원자재가 이렇게 많이 숨어 있답니다. 원자재를 캐갖고 지구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까지 플랜이 이제 머지않아 온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주 항공 쪽도 내다봐야 되고요. 수소 쪽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그런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기업이 어떤 것인지 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갖고 기업을 옥석가리를 해서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이 약세장에도 이슈와 재료와 섹터와 테마는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도 없고요. 끝없는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등락이 오고 가는 이런 이제 희노애락이 엇갈리는 이 주식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살아나가고 나아가고 살아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종목 테마는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고 저평가 우량주를 잘 발굴하고 거기서 또 옥석가리기를 잘해서 어떤 종목이 나한테 맞고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낼 수 있는가 잘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신과 투자 원칙을 잘 정해서 쉽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라는 옛날 그 용비어천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 이 주식 좋다더라, 뒷집 아줌마가 뭐 어디서 정보 들었더라, 친구가 야 이 주식 사라 뭐 해서 이 주식 간다더라.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이제 투자 방식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뜻이고요. 나만의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장에서도 강한 주식은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서 풀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세장에서 강한 주식, 트렌드는 어떤 거냐, 지금 시대의 트렌드, 흐름이 뭐냐. 지금 주도주가 없는 순환 테마에 의한 섹터장이지만은 그래도 주도주는 아니지만 준주도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도주는 무엇이냐? 그 주도주,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주도주를 잘 발굴해서 나한테 맞는 종목,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제 분석했을 때 나한테 딱 맞다. 이건 나하고 호흡이 맞고 사대가 맞겠다. 이런 종목들을,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본적 기술적 분석, 성장 가능성, 재무제표도 다 봐야 되고 재무 비율도 다 봐야 되고 퍼도 봐야 되고 REO 다 봐야겠죠. 예. 그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차트까지 뭐 이동평균선까지 다 따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정부 정책주 같은 거 정리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이재용 부회장께서 지금 또 네덜란드를 가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지금 정체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 살려야 되고 또 중국과의 경쟁, 또 지금 성장성도 좀 약간 걱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소, 전기, UAM 말씀드린 원전, 건설, 철강, 풍력, 태양광, 로봇 이런 정책주에서 또 종목들 보면 이제 살아나고 전망이 좋은 또 옥석가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남아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이라든지 핵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주에서도 또 앞으로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또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주, 지금 또 일본도 문호 개방을 또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도 6월 10일부터 전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에 의한 여행주들이 지금 이제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장에서 또 좋은 섹터 테마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런 정책주, 전쟁주, 리오프닝주에서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테마 섹터 관련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잘 발굴하고 원칙과 소신과 투자 원칙을 정해서 풀어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 정책주, 건전주, 리오프닝주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첫 방송이었고 이제 시간도 이제 국한돼 있다 보니까 오늘 주식장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역사 이야기도 해드리고 통계 비율,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래서 이제 지난 거를 비춰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제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더 여유롭다면 더 많은 정보하고 이제 비전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치고요. 제가 다음 주 방송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섹터들을, 테마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보, 소중한 정보를 말씀드려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